공정언론 국민감시단 창단 1주년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절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국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창단 1주년 행사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단원 이민형입니다. 오늘 같은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 식순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1부에서는 1년 동안 저희 단체가 부지런히 달려온 경과를 보고드림과 함께 내년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사이비 언론, 불공정 행정의 민낯을 보다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 시작에 앞서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축사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생과 조화의 고장 이천시 출신 국회의원 송석준입니다. 1주년째를 맞이하는 공정언론감시단 창립 1주년을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출발한 공정언론감시단이 어느덧 1주년을 맞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언론의 기능은 우리 시대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고 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또 시대적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언론의 공공적 기능을 제대로 감시하면서 우리 사회가 더욱더 공정하고 또 미래에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바로 길잡이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바로 우리 사회가 공정한 언론과 함께 더욱 발전하고 또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2022년 새해에도
우리 사회를 더욱더 공정하고 밝은 길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의장 장영국입니다.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창단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공정언론 토론회의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건강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소중하고 뜻깊은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공정언론사랑 국민감시단 여러분을 비롯해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흔히 언론은 사회적 공기라고 말합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언론인 이유입니다. 날카로운 감시와 비판, 활발한 공론을 열어줄 언론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기본 조건입니다. 우리는 현재 거대한 변혁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새로운 일상을 여는 전환기에 있으며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공기로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언론의 역할이 다시금 강조되고 더욱 건강하게 커나가기를 바랍니다. 공정언론사랑 국민감시단 출범 1주년 기념 공정언론 토론회의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 시민행복특별시 안승남 구리시장입니다.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창단 1주년 기념행사를 이렇게 구리시에서 개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만 구리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대사회는 언론의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언론 매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일부 언론 매체들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현장에서 고분분투하시는 기자분들의 노고가 좀 점점 희석되어 가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정한 언론, 정론직필하는 언론에 대한 국민의 목마름과 기대는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이 추구하는 언론의 감시, 불공정한 언론의 시정을 통한 국민권익보호라는 이념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가치입니다. 특별히 오늘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활동을 통해 정확한 사실만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신뢰받는 언론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이 더욱 성장하여 우리나라 언론을 공정하게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창단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호 하남시장입니다. 공정언론사랑 국민감시단의 2차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흔히 언론을 비유할 때 사회의 목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는 언론의 역할이 그만큼 크고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이 말이 많이 퇴색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공정언론사랑 국민감시단이 있다는 그 자체가 언론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거나 불신받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아 아쉽습니다. 지난해 10월 출범해서 첫 돌을 맞은 공정언론사랑 국민감시단의 역할이 커지고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을 감시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안내하는 지팡이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2차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불공정한 언론의 감시자로서 더욱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입니다. 공정언론사랑 국민감시단의 발족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정언론 토론회, 공정언론 3S 릴레이 등 우리 사회의 공정언론 환경 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애써주시는 국민감시단 여러분의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한 세상 만들기라는 국민감시단의 모토처럼 앞으로 국민감시단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국민감시단의 공정한 세상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사를 보내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바로 본 행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단체 소개와 지난 1년 동안의 성과 그리고 내년도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공정한 언론, 행정과 밝은 사회를 위한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순수 시민들이 모여 만든 민간단체인 저희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은 2020년 10월 16일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 환경과 바람직한 언론 환경 조성을 위해 공정사회 실현이라는 이념 아래 창단되었습니다. 사회에는 정말 부지기수의 불공정함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저희 단체 이름에서 유추하실 수 있듯이 언론을 최우선 개선 과제로 정립하였습니다. 언론은 국민들의 피부에 가장 가깝고 또 그만큼 와닿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대선을 앞둔 전국에 단 하나의 문장만으로도 온 나라가 술렁거리고 대선 후보들의 지지도가 요동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언론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사회의 구성품이자 입법, 행정, 사법과 통틀어 사건이라고 칭해질 만큼 그 영향력이 거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그들을 견제, 검증, 감시하는 기구가 많지 않아 언론의 환경은 좋아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나날이 감소하는 언론 신뢰도와 그와 반대로 나날이 커져가는 언론개혁의 목소리가 이를 반증하고 있죠. (2019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언론을 신뢰하시나요? 라는 물음에 겨우 21.4%만이 그렇다고 답변해 주셨고 그렇지 않다는 37.7%, 40.4%는 보통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2021년 리서치뷰에서 실시한 언론개혁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언론개혁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에 무려 67%가 그렇다고 답변해 주셨고 22%는 그렇지 않다, 11%는 모름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은 부패한 언론 세력들이 본연의 역할인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마침내는 언론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의 튼튼한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언론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저희의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내실 또한 튼튼히 다지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단원은 약 70여 명으로 단원 모두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금전적, 즉 대가성 활동이나 정치적 성향을 철저히 배제하여 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계각층에서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지만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책임감을 통감하고 언제나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해주고 계십니다. 단원들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저희는 관변단체로의 등록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단원 모두가 위원이자 임원, 단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주고 계십니다. 단원분들께서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제보를 주시거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사무국이 총괄하여 제보를 검토, 검증하고 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한 해 동안 사회적 문제 개선을 위해 단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협업하며 걸어온 길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타 뉴스, 스타 프레이비 언론, 스타트, 공정 언론, 화이팅! 네, 이 자리를 빌려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신 단원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저희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의 내년도 키워드는 바로 직접 참여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부조리,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내년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때문에 2022년부터는 단체 활동을 언론에 국한하지 않고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등 새로운 단체들과 협업하여 단원들의 다양화, 전문성 확보를 꾀하며 단체 활동 반경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더 많은 국민, 더 많은 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사회, 그리고 이를 통해 만들어질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저희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순수한 사명감을 갖고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들을 걷어내는 데 일익할 수 있도록 온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단체 소개와 그간의 경과, 내년도 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2부 사이비 언론 불공정 행정의 민낯을 보다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를 이끌어 주실 분은 전 YTN 상무이사를 역임하셨던 김호성 좌장님이십니다. 토론 참가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홍 노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인택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임상범 언론인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현덕 구리시청 홍보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김호성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제 전자가 됐네요. 전 YTN 상무이사 김호성입니다. 제가 지난 3월 말까지 현직에 있다가 뭐 대략 한 8개월 정도 전직 직함 언론인으로서 지내오면서 최근에 그 대학에 강의를 몇 군데 좀 했습니다. 근데 강의실에 가서 처음에 놀랐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강의실에 학생들이 없더라고요. 그냥 정말로 한 너댓 명 정도의 학생? 뭐 제 강의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었고, 코로나 상황이 대학의 캠퍼스의 이 모양을 이런 정도로 만들어 놓고 있구나라는 걸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대신 이제 그 강의를 하다 보면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하는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요. 실시간으로 이제 집에서 재택 또는 뭐 재택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는 환경에서 강의를 듣는 모습을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 역시 유튜브에서 이제 함께 동시 생중계 된다고 이제 얘기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한번 유튜브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지는 아직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공정 언론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러면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또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그러나 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즘의 코로나 시국에 이러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오늘 함께 패널로 참석해 주신 네 분과 함께 주제인 사이비 언론 불공정 행정 민낯을 보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한 토론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출연자들 소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론에 대한 공정성 문제에 대한 시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사안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이야기를 오늘 또 하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는 못하구나라는 또 부끄러움도 언론인으로서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언론에 대한 좀 따가운 질책,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받는 것만큼이나 내부에서도 반성을 한다면은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장을 우리가 좀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또 함께 하면서요. 오늘은 이제 이 언론 현장에 대한 현 실태, 과연 기자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가라는 부분을 노무사님으로부터 얘기도 듣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과연 이 공정 언론과 연관된 문제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송인택 변호사님으로부터 좋은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현장에서 행정의 이 문제, 언론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또 있는지, 또 전례를 통해서
대법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들 계시는지 필드에 직접 계시는 현직 공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전현덕 팀장으로부터 얘기를 좀 듣도록 하죠. 그리고 언론에 직접 현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임상범 기자로부터는 공정 언론과 연관돼 있는 현직을 수행하고 있는 언론인으로서의 현 실태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어떤 체감 온도에 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요. 김기영 노무사님께 과연 지금 공정 언론과 연관되어 있는 현장에서 기자직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의 처해 있는 여건, 환경 이런 것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네, 반갑습니다. 돌꽃 노동법률사무소의 김기홍 노무사입니다. 먼저 이 공정한 언론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사실 그 언론을 만들어가는 우리 언론인, 특히 우리 기자들이 어떠한 현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들의 처우와 그들의 조건들이 이 언론을 공정하게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사실 이 측면에서 노무사로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이 언론 기자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당연히 언론사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지금 지역 언론에 있는 대다수의 기자들은 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그냥 일반 사업자로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프리랜서 기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또한 언론사 역시도 이 프리랜서 기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감시나 권한, 어쨌든 그런 업무와 관련돼서 감독을 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지역 언론의 또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뭐 프리랜서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이런 문제를 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기자들이 어떠한 현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 언론 기자들의 근로자를 보면 통상 시군 단위의 주재 기자와 이 사업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지사와 지국에 영업권을 주고 그 대가로 기자로부터 광고와 신문 대금을 받는 이제 그런 계약으로 이루어지고요. 사실 이 본사에 납부할 대금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채우지 못하면 사비를 털어서 메꿔야 하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결국은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없으니 다른 소득원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기본급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지대라는 명목으로 회수하는 금액이 크고, 일정 금액 이상의 광고를 수주하지 못할 경우 결국 언론사에 자신의 돈을 물어줘야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광고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언론 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형적인 악순환 구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뭐 일방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해고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수도권 지역의 한 기자가 그렇게 해고가 된 사건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지역 주재 기자들이 어떻게 이 지역 언론과 연관이 되어서 이 지역 언론사와 계약을 맺어야 되냐 했을 때 결국은 이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그리고 보수가 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입니다. 개선 방안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좀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이 언론사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자들만 출입을 허용한다거나, 부당하게 기자들을 향해 갑질을 행하는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들의 논의가 좀 필요하고요. 보조금 지침에 대한 운영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이런 행정기관 출입 기자들의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행정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 기준을 마련한다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을 거고요. 또 하나 이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리랜서라고 한 개인 사업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노동법을 적용을 해서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는 노동법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헌법의 기본급 보장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그런 우리 지역 언론 기자들에게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공정언론사랑국민감시단 같은 이 공정언론을 위한 감시자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지역 언론의 기자들이 사실 어떻게 이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실태 조사를 좀 전면적으로 행해서 이 가불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를 통해 법적 제도적 개선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지역의 언론을 감시하는 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지역 언론사와 기자 그리고 행정기관과의 3자 관계를 감시하고 폭로할 수 있는 그런 외부 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예, 김기영 노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아요. 특히 지역 언론과 관련해서 지자체와의 관계 문제, 그리고 열악한 여건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 그리고 NGO의 어떤 감시의 역할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될 핵심적인 주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개인 사업자로서 공적 영역에서 일을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 같은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송 변호사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송인택 변호사입니다. 지금 우리 김 노무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어떤 자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을 합격하든 뭐든. 근데 이제 기자라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자격이라는 거는 아무도 부여하지 않고 그냥 어느 언론사의 회사원이라는 신분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러면서도 기자라는 신분을 내세워서 타인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언론의 이름을 달기만 하면은 정보 접근을 요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정보 침해까지 가져올 수 있는 그 양날의 어떤 칼 같은 그런 두 가지 신분을 같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직업인데 현재는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누구나 다 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학력으로 많이 배웠는데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해서 이렇게 이제 기자가 되시는 분도 있고 뭐 내가 많이 단속당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조폭도 여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럼 이런 다양한 누구나 다 아무나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신분증 하나 그냥 내가 이런 언론사라는 신분증만 하나 가지고 기자 행세를 할 수 있는 데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고 또 이 궁극적인 거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중소규모 언론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프리랜서라든가 돈을 안 주고 뭐 지대도 환수하고 급여 자체도 안 주고 독립사업자로 해놓고 뭐 돈벌이를 위해서는 자꾸 광고를 강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광고 없는 광고비 지출이라는 게 아주 공공연한 현실로 돼서 기업에서도 그런 문제가 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기자의 신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이대로 놔둘 것인가도 한번 앞으로는 어떤 제한을 가하고 그다음에 잘못한 무슨 비리 있는 사람은 진입 장벽을 한다든가 그래서 언론에 관련된 무슨 법에서 기자의 신분을 제한하는 거, 그다음에 아울러서 고용 관계를 결국 사주가 굶기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수사를 할 때 검사들한테 그렇게 왜 사주를 수사해야 되냐, 사주가 결국 굶주린 하이에나를 들에다 내보내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 모든 잘못은 사주에게 있지 그 기자한테 있는 게 아니다. 그쪽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해 달라고 요구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기자 자체의 어떤 신분상에 걸르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 사주의 고용 관계도 좀 더 이제는 제한을 해줘야 되는 거. 언론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려면 그 정도 제한은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송 변호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현직에 있을 때 그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저널리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한 5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각사에서 참여했던
언론인들 가운데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기자직을 수행하면서 정치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자본 권력에 저항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동감을 했어요. 조금 전에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돈벌이의 문제, 결국엔 광고의 문제, 또 광고 없는 광고비 지출에 대한 문제, 결국엔 사주가 굶주린 하이에나를 들판으로 내보내는 격이다. 이게 말이죠.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사이비 언론이라는 그런 문제, 폐해 이런 것들이 지적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중앙 언론에서 근무하는 기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업무의 환경, 근로의 환경이 이제 지역 언론에서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당사자의 어떤 직접적인 일은 아니지만 왜 이 같은 그 언론 현장에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현직 언론인 입장에서 임상범 기자가 느끼시는 거는 어떠한 그 내용들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직 언론인 임상범이라고 합니다. 그 좌장님께서 너무 어려운 질문을 또 자아 비판 같은 일종의 자아 비판이 될 수 있을 그럴 질문을 주셔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 앞에 그 패널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기자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자격을 검증받고 나서 되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현대 시대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가치를 품은 그 도구가 될 수 있는 정보를 다루는 위험한 직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기자는 쉽게 말해서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 중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취재 과정에서 합법과 불법 사이를 가르는 담장 위를 걷는 그런 순간들을 저 역시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요. 기사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양심과 욕심 사이를 오가면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이러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저 스스로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오늘 패널 좌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본으로부터 자본을 장악한 어떤 뭐 재벌 기업은 재벌 기업, 지방이라 치면은 지방의 토착 어떤 뭐 건설사, 건설회사, 환경 관련 어떤 회사 이런 그 한마디로 금권, 자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해서 그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증빙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 올 초였던가요? 이 중앙 언론지들의 신문 발행 부수 조작 관련해서 뭐 폭로가 한번 이어졌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도 보면은 실제로 유료 그 부스라고 각 언론사들이 ABC 협회에 공증을 받아서 발표했던 것들이 사실은 많이 부풀려진 것이다. 이런 폭로들도 나왔고 뭐 사실은 이런 것은 그 비단 우리나라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데서도 제 기억에 한 뭐 10여 년 전에 뭐 댈러스 무슨 모닝뉴스인가 뭐 하는 곳에서 이렇게 그 유료 독자 수를 조작했다가 그때 자백을 했던가 아니면은 밝혀졌던가 그래서 크게 그 문제가 됐던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본주의의 꽃이 광고라고 하는데 사실 광고라는 어떤 틀거리를 통해서 이 언론을 자본이
장악하는 이런 구조가 고착화된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언론들도 나름의 이제 그 자구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 재원 마련의 그 방식을 기업들이 주는 광고가 아닌 독자들이 내는 구독료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뭐 한 언론사에 속해 있지만 저희 회사를 같은 데서도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이 금권으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유료 독자 확보 방안을 많이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 하물며 이제 지역 언론들은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지방에 있는 지방 주재 어떤 그 기업들이나 혹은 지자체들과 유착 아닌 유착 관계를 통해 맺으면서 그 광고에 목이 매서 뭐라 그럴까요? 어찌 보면은 그 기사를 사고 파는 그런 유혹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해법은 사실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해법이 구체화되려면은 아직도 상당한 고통이 뒤따를 것 같은데 여하튼 그 방향 자체는 금권으로부터의 뭐 독립할 수 있는 어떤 그 방안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걸 텐데 그것이 역시 과제라서 저 역시 고민이고 많은 언론인들도 그런 그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아직 타개책을 마련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많이들 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임상범 기자 물론 지금 현직 그 중앙 언론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지역 언론에 대한 뭐 세세한 디테일에 대해서는 잘 접하지 못하는 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요, 그 좀 거창하게 얘기한다면은 세계 공영방송의 모델격이라고 할 수 있는 BBC 같은 경우에 가장 유명했던 사장 가운데 하나가 그렉 다이크라는 사장이 있었잖아요. BBC 구하기라는 책을 뭐 쓰기도 했었는데 이분도 사실 지역 언론 출신이었거든요. 기자도 아니었었고요. 무슨 조사원 역할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고 CBS의 그 유명했던 그 앵커 댄 레더라는 앵커도 보면 지역 방송사 출신이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했었던 그 앤더슨 쿠퍼라는 CNN의 유명한 그 앵커가 강연하는 걸 제가 경희대학교에서 했을 때 가서 봤는데 본인은 그 지역 언론 그 CNN도 지역 언론인데 그 많잖아요, 지부가. 거기에서 언론인으로서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를 써주지 않아 가지고 아주 험한 그러한 그 험지 갈 때마다 자원을 해갖고선 일을 하면서 오늘날에 자기가 됐다고 하는데 이 지역 언론의 그 순기능, 지역 언론 출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사명감, 자세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접하면은 우리하고는 정말 환경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구나라는 그런 일종의 자괴감 같은 것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광고주 편향의 이 족쇄가 풀리지 않는 한 지역 언론으로 인한 그 폐해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광고주라는 것의 한 큰 부분을 또 차지하는 것은 지자체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그 기업들 얼마나 또 커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관공서와의 관계를 통해서 지역 언론이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직접 그 지역 언론들을 또 이렇게 대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셨을 전현덕 팀장께서 한번 실례를 좀 들어보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안녕하십니까. 구리시 홍보팀장 전현덕입니다. 제가 공직에 들어와서
이렇게 언론 관련 업무를 한 게 약 4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부 광고가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돕기보다는 정원 유착을 고착화하고 언론의 비판 기능을 막는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지방지나 지역신문은 저희 기초자치단체와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약 210여 건의 지역 언론사가 출입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입 기자분들과의 좀 적극적인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정 식책에 대한 이해 제고나 또 뭐 불필요한 오해 요소 같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이제 저를 칼자루를 진 홍보 담당자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행정 광고를 집행할 때 저희가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정보 광고 집행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반영해서 저희 시는 매해 그 기준을 매해 정하고 있고요. 뭐 저희는 이제 시정 보도 건수나 저희 시에 대한 뭐 기획 취재 건수, 뭐 참관일이나 뭐 출입 등록이 얼마나 경과했는지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서 운영을 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은 210여 곳의 언론 매체가 출입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매체가 70여 곳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입 기자 등록이라는 게 기자분들이 어느 매체라고 해서 하나의 문서만 가지고 오시면은 저희가 그 출입 등록을 거부할 수도 없고 무조건 등록시키는 문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출입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어떤 법령상의 뭐 근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전국 지자체 중에서 한 8군데 시군이 지역 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뭐 훈련 같은 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직접 전화를 드려서 문의를 해보곤 했는데 그 조례 내용 중에는 출입기자 등록과 뭐 지원 제한에 대한 부분도 다 명시되어 있고 뭐 이제 실제적으로 근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기자분들에게 어떤 필요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서류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내용 중에 보면은 출입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 행위로 형을 받은 경우 그러면 지원이나 출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 위법 행위로 인한 형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하냐. 그러면 경찰청의 범죄경력조회 같은 것들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그건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 오신 기자분에게 범죄경력조회서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정론 집필하시고 서로의 잘하는 부분을 칭찬해 주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 정말 지극히 일부 언론인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저평가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210여 개의 언론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구리시 출입하는 언론사가요?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오늘 회의 참석하기 전에 어제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통계를 보니까 그 언론진흥재단에서 파악한 통계에 의하면은 언론사가 전국에 한 4,400여 개, 종사하는 언론인들이 한 6만 한 몇천 명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구리시에만 210여 개가 있다는 것은 언론진흥재단의 통계가 전국에 4,400개라는 것보다도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그 언론사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기자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프리랜서의 계약 같은 식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한 현 실태가 생각하는 것보다 통계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무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사실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기자들의 수를 사실 파악을 아마 할 수 없을 정도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뭐 언론사에 소속이 돼서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기자들의 수는 정확히 파악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고 이런 영업권을 따서 기자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자의 수는
사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6만여 명의 언론 기자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언론인들에 대한 일종의 자격 여부랄까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출입 여지를 어떤 식으로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변호사님? 현재로서는 예.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월급 안 주는 기자, 그다음에 광고 수주 브로커, 뭐 이렇게 보면 가장 쉬운데 이걸 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거는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좀 그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랜서 기자, 뭐 급여 안 주는 기자, 이게 이제 사실은 민폐를 끼치는 가장 큰 주된 그 어떤 고용 형식인데, 그거는 언론 관련 법령이나 그런 데서 그렇게 한 경우에는 뭐 기자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언론사에서는 뭐 제재를 가하는 과징금 형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언론법 등에서 그런 규정을 마련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게 언론이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이나 역할의 중요성 측면에서 그 정도는 언론사도 다 감내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런 싶습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그 출입 기자들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현덕 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에 대한 출입 여지를 시킬 것이냐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든가, 아까 뭐 조례를 세워놓고 있다는 데가 있다고 4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구리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저희는 조례가 아직 아주 미약하지만 조례도 없기 때문에 출입 등록을 하러 오신 기자분이 출입 등록서라고 해서 자기네 언론사 이름을 찍고 지금까지 찍어서 왔을 경우에는 공문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지금 저희가 막 이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1인 매체도 많이 계시고 요즘에 뭐 인터넷 매체도 많이 있고, 그러면 그분들을 다 등록을 시켜놓기 때문에 그런 인원수가 실제적으로는 지금 210여 곳이라고 했는데, 그런 인터넷 매체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는 매체까지 포함하면 거의 300여 곳이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네. 근데 저희가 활동을 안 하시는 기자분들한테는 저희는 절대 뭐 행정 광고 등을 할 수가 없죠. 저희하고의 뭐 어떤 저희 시를 위해서 기여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도 그게 굉장히 고민인 게 자꾸 출입 등록 명부는 쌓여가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아니면 그 명단을 좀 줄여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일단은 시급할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에서의 기자들의 출입 여지를 판단을 해서 출입을 뭐 저지한다든가 이런 것이 사실 현직 기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것이거든요. 기자 집단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과거에 어떠한 현상이 있었냐면, 저희 YTN에서 아까 그 축사로 그 인천공항 사장님께서도 뭐 하셨습니다만, 공항 출입 기자단이라는 게 있어요. 뭐 어디든지 보면 이제 그 기자단이 있는데, 근데 그 기자단의 의사 결정을 기자단에서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간사가 주축이 되는데, 그때 이제 공항 출입 기자단의 간사가 YTN의 기자였었는데, 신생 언론사의 출입 여부를 놓고 이제 찬반 투표를 했는데 들어오지 가입시키지 않는 걸로 결론을 냈어요. 그때 이제 뭐 다 신문지상에도 이미 다 나왔던 얘기니까 그냥 뭐 얘기하자면, 오마이뉴스를 인천공항 출입 기자로 등록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기자단들이 투표를 해갖고 시키지 않는 거로 결정이 났는데,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이제 간사직을 맡았었던 그 YTN 기자가 이제 그 아주 문매를 맞았었습니다. 그때 여론의 문매. 그리고 이제 그때는 한참 인터넷 언론이 막 상승 국면에 진입하기 위한 그런 단계였었는데, 그 과정이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기자단에 이제 그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언론사의 규모, 그 언론사에서 내놓는 기사의 총량, 그리고 이제 그 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가 몇 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노무현 정부 때 아예 출입처 폐쇄 이런 이제 그 정책이 나오면서
아주 또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죠. 그래서 취재를 하는 기자의 입장에서 취재원이 되는 그 행정기관이든 또는 그에 유사한 그 취재처에 대한 쪽에서 오히려 출입을 봉쇄한다거나 한다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당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것들이거든요. 임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입처에 관련된 이 이야기들 들으시면서 현직 기자 입장으로서. 그 한마디로 이제 뭐 사이비 기자 감별이 중요한 상황 같은데요. 저는 그 전에 한번 한 20년 좀 전에 그 지역 주재 기자를 잠깐 하면서 경기도 내 모 그 시에 출입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가서 이제 등록을 하려고 갔더니 뭐 그러니까 중앙 언론이라서 그 한마디로 그 공보실에서 제가 뭐 저의 전임자도 있었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기자실 안에 들어가서 자리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러 갔더니 이제 일종의 신고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 뭐뭐 XXC에 이 기자실을 주름 잡던 지역 언론 선배님들, 제가 그때 30대 아주 초반쯤이었는데 한 저희 국장보다 좀 더 많아 보이신 형님들이 쭉 앉아 계시면서 이제 어디서 왔냐, 뭐 하냐, 결혼을 했냐 이런 것부터 시작하더니만 한마디로 그 나중에 이제 슬쩍 그 중에서 이제 좀 어린 격에 속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중앙 언론 기자들은 잘 안 와. 그 얘기즉슨 가급적이면 오지 마라. 그러니까는 여기는 여기에 룰이 있는데 너는 뭐 잠깐 있다가 갈 때 내기인데다가 형님들 룰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지 일 생각이 아니면은 굳이 안 끼는 게 서로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주시는 쪽으로 하더라고요. 뭐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 기자들 그 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기자들 출입처의 기자단에 들어가고 말고 여부는 대부분 아직까지 기자들끼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러니까는 이 중앙 출입처에서 벌어지는 그 이런 몇 가지 그 기준들과 또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거 갖고도 뭐 시비를 걸 수도 있겠지만 뭐 어느 정도 그냥 수용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수준들인 거는 같고, 근데 지역에서는 정말 어떻게 그거를 가려내야 할지 상당히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오면서 그 사이비 기자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고 하셔갖고 몇 가지를 좀 찾아봤어요. 사이비라는 게 말 그대로 비슷하지만 알고 보면 다른 것, 그게 사이비인데 뒤집어 얘기하면은 본인 스스로 다른 걸 알기 때문에 비슷한 척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뭐 좀 딱딱한 분위기인 것 같아갖고 몇 가지 찾았던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사이비 기자 감별법 해갖고 몇 가지를 쭉 해놓은 게 있어갖고 재밌어갖고 봤는데 한번 여기 청중분들도 한번 판단을 해줘 보세요. 사이비 기자 특징 첫 번째, 한여름에도 꼭 정장에 넥타이 차림을 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격식을 되게 중시하는,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정장을 꼭 차려야 하는 이유는 그 광고 영업 때문에 그렇겠죠. 두 번째, 취재 현장이 아닌데도, 급박한 상황이 아닌데도 프레스, 보도라는 표차를 차에 갖다가 놓는다거나 경광등을 켜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기자증이라는 게, 사실 기자증이 잠깐 언급됐었습니다만 기자증이라는 게 없잖아요. 각 언론사의 사원증이 있을 뿐인데 본인 스스로 누가 만들어줬는지 모르겠는데 기자증이라고 크게 해놓고 빨간 색깔 사선으로 이렇게 쫙, 심지어는 거기에 문화 지금 요즘 굳이 관련되자면 이제 관할 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일 텐데 그런 마크를 갖다가
써놓거나 이건 대부분 이제 사이비인 거고. 그다음에 명함을 보면 기자인데 기자 말고 다른 직함들이 있어요. 이익단체나 관변단체 자기 무슨 뭐 국장 무슨 뭐 단장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행태를 보자면은 사이비 기자들의 특징. 보도자료 말고 기사를 써서 줘. 이런 요구를 많이 한다거나. 우리 전현덕 팀장님 경험 은근 많이 하셨을 거로 보이는데. 그리고 취재를 할 때는 그 취재처에 걸어가지고 어디 매체 누구라고 밝히지 않고 여기 구리시청 기자실인데요 이렇게 한다거나, 또 기사를 쓰는데 주로 명절을 앞두고 출입처 관련된 기사를 쓴 다음에 먼저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 기사 봤어요? 이 기사 봤어요?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누가 봐도 정말 어이없는 사이비 기자들의 행태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뭐 가려내시기가 너무 쉬운 걸 텐데, 그게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이 마성을 내면에 감추고 필요할 때마다 번뜩이는 나름의 신공을 동원해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기자들을 참 가려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가려낸다 하더라도 그거를 대처하는 게 얼마나 힘들 건지 저도 그 취재하면서 알게 됐던 많은 지자체 공무원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임 기자 그 사례 들어보니까요. 저도 이제 최근에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역에 있는 이제 그 레미콘 업체를 하는 한 사장님이신데, 이게 이제 레미콘을 싣는 그 차량들이 있잖아요. 레미콘 차량들이. 근데 이게 그 회사에 소속돼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지입제로 운영을 해가지고 이제 각계의 레미콘 차량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기사분이면서 동시에 오너인 그런 사람들과 이제 계약을 하는데, 레미콘 차량을 싣고 가다 이제 하천에서 이제 차를 세척을 한 모양인데, 그게 이제 환경법 위반으로 걸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걸리면은 그 레미콘 기사와 함께 연계되어 있는 레미콘 회사도 처벌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업 중지인 거예요. 근데 그 회사 영업 중지부터 2주 내리면은 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사장은, 이 사람은 우리의 직원이 아니다. 우리야 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내가 이 영업 정지를 2주간 당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언론사에 이제 지역 언론으로부터 맞은 폐해니까 중앙 언론사에 이제 그 제보를 하는 내용을 쭉 이제 제가 이거 봤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렇다면 만약에 지역의 언론이 작정을 하고 이 회사를 한번 아웃시키겠다라고 한다면은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와 함께 해갖고 기자가 야 너 저 하천에 가고 한번 저거 해봐. 그걸 어떻게 막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면을 보니까 그 환경신문으로부터의 광고 제의를 거부를 한 이후에 이제 벌어진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지역에 내려가면 이러한 현상이 그냥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로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전에 전현덕 팀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리시의 시민 한 20만 명의 210여 개의 지역 언론이 있다면은 한 1000명당 하나의 언론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강력한 언론 감시의 기능의 순기능보다는 또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역기능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지역 언론의 현실을 과연 그 노무사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해법을 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풀어갈 수 있을까? 뭐 자연스럽게 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잠깐 초반에 너무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근데 잠깐 그 생각이, 이게 구리시의 210여 곳의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언론사도 있을 텐데, 사실 이 지역 내 이 언론사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을까, 이 지자체의 역할이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할 텐데, 그런 법령을 제정하는 것도 당연히 그게 기반되어야 하겠지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이제 시에 보통 그 이런 비영리 민간 단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시에 이제 등록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보통 그런 절차를 보면 그 단체의 회원 수는 몇 명이고 뭐 규약은 있는지 혹은 사무실은 있는지 심지어 뭐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예결사는 어떤지 이런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해서 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 뭐 보조금도 집행받을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언론 출입 기자들의 경우에도 이런 정도의 뭐 기준을 좀 마련한다고 하면 언론 그런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뭐 사이비 기자를 좀 거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한 이제 언론사와 그런 기자들 간의 계약 관계도 좀 더 프리랜서가 아닌 이제 좀 정식으로 고용을 한 계약 관계로 고용 관계로 이제 그런 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준들도 좀 고민이 되네요. 근데 이 같은 문제가 그 송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물론 뭐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문제를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해결할 수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그거는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어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원시 지역조례 아까 뭐 6조 지원 제한 얘기하셨잖아요. 위법 행위를 뭐 이렇게 한 경우 종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은 등록 취소 내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기에서 안 하면은 뭐 바로 뭐 이거는 지원 제한으로 바로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원시 조례는 이빨 없는 이게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이렇게든 뭐 지방에서는 어차피 조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노무사님 말씀대로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데에서는 회계의 어떤 그 실제 사용이 어떻게 되나를 다 볼 수 있고 제대로 쓰였나 뭐 그런 측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언론이 광고 수입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국고 빼먹는 이제 보조금 형식인데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비용을 대주는 거지 수익을 남겨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언론사에서는 사실은 보조금을 가지고 보조금 수입을 가지고 그걸 돈벌이를 위한 보조금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조금 지급이나 광고비를 이렇게 할 때 그 사용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아까 뭐 고용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면은 결국 사주의 문제니까 뭐 사주한테 그런 걸 투명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조례로 제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뭐 우리 저 공정언론감시단에서 이렇게 하는 전국의 어떤 지자체 중에서 나 이 부분을 진짜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 언론인과 여기 패널 계시는 분들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조례 만들어 봅시다. 해서 가지가지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점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한번 표준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하나의 그 방법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 언론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의미를 갖는가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언론에 대한 법적인 제재라든가 또는 지자체에서의 어떤 그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흔히 말하는 뭐 참여민주주의가 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NGO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그 현실화되잖아요. 또 언론 쪽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정말 별로 없어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YMCA라든가 뭐 이런데 이제 여러 언론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오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어왔습니다만 이렇게 공정 언론 감시라는 그런 그 타이틀을 딱 내걸고 했던 건 제가 보기엔 그 지금까지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역할 NGO 차원에서의 이 언론과의 그 감시 역할을 하는 언론 자체가 감시견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그 감시견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그거를 또 다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이제 이 단체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그 주목받을 수 있을까? 저도 뭐 관심
가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언론과의 연계 문제를 어떤 식으로 끌어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까? 팀장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하신 게 있다면요. 일단 제가 현 공무원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검증 부분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출입 기자 등록을 갖고 와서 그냥 제출만 하면 지금 현재는 등록되는 시스템인데 이것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표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나와 있는 조례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저희 출입 기자 분들하고도 논의를 하고 또 저희 쪽 입장에서도 내용을 담고 또 법적 해석도 받아서 좀 저희가 표준 조례안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구리시에서 만든 조례안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걸 좀 반영해서 문화를 좀 바꿔가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예, 뭐 지역 언론에 대한 그 네거티브한 측면 말고도 사실은 그 포지티브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그런 그 특정 기사들 가운데는 이미 지역 언론을 통해서 그 일단이 드러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 왔고요. 예를 들자면 과거에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육해공 총동원해서 입체적인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중앙 언론에서 대서특필 내지는 라이브를 통한 방송이 나갔을 때 지역에 있는 어떤 한 방송사는 그 입체적인 구조 작업 벌어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지금 현장에 가서 눈으로 봤는데 아니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시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그 지역 언론은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언론인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순기능적으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사이비 언론의 폐해만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는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성문도 써야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한 또 일정 부분의 변호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도 현직 기자의 입장에서 좀 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임 기자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게 참 이 언론의 속성이라는 것 자체에 한계점이 있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싶습니다. 이 언론이라는 게 공익을 추구하고 시청자 혹은 독자들 혹은 사회, 시민들의 감시를 받는다. 이런 점에서는 이제 공공기관의 냄새, 공공기관의 성격을 좀 띠고 있지만 사실은 저만 해도 제가 소속된 회사가 이윤을 내야지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윤을 남겨야 하는 언론도 역시, 언론사 역시도 이윤을 남겨야지 계속 생존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면에서도 사기업이잖아요. 이윤을 남겨야 되는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정 노력,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는 쉽지 않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앞선 패널 분들 말씀 언급하셨다시피 제도적인, 그러니까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안타깝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는 뭐 일종의 이제 어떤 공인된 기관 뭐 아니면은 각 지자체들의 연합이랄까, 그 형식은 어떻게 될지 뭐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거죠. 뭐 나쁜 짓 한 거, 잘못한 거, 예를 들어 가짜 뉴스 혹은 뭐 그 광고성 기사를 게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적발되는 건수들을 누적해서 그거는 페널티를 주고, 그러니까 점수를 감점으로 주고, 그 다음에 유료 독자들이랄까, 그런 요즘 뭐 인터넷을 통한 언론이 대세다 보니까는 유료 구독자들 그 조사해 보면 증감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 뭐 얼마가 증가하면 플러스 몇 점, 이런 식으로 점수화해서 그걸로 이 예를 들면 지자체가 집행하는 광고료의 이 지급도 뭐 1등급은 뭐 얼마, 2등급은 얼마, 3등급은 얼마, 3등급 이하는 뭐 없음,
이렇게 해서 연동을 시키는 게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노골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윤을 내야 되는 지역 언론사 입장에서 자기들이 계속 그 이윤을 얻고 광고를 수주하려면은 양질의 기사를 많이 내야 되고 저질, 그다음에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생산하면은 감점을 받아서 결국은 광고를 못 얻는구나, 이런 거를 인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정이 되지 않을까 뭐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마무리를 좀 하는 수순으로 좀 접어들도록 하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독일의 경우는 오보라든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 같은 거에 대한 강력한 징벌을 내리기 위해서 뭐 손해배상 금액이 막 수백억 원대까지 되는 것들을 입법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엔 최종적으로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봤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더 크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징벌적 배상이라는 것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졌을 때 지금과 같은 언론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아까 우리 임 기자님께서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거하고 같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가짜 뉴스 퇴출해야죠. 뭐 광고성,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있지만 하여튼 바람직한 건지, 뭐 구독 지수가 과연 이게 올바른 건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댓글이 많이 달리거나 누가 많이 조회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낚시성 제목으로 막 그렇게 뉴스도 양산하고 하는데, 글쎄요, 하여튼 저는 이런 쪽에 그래서 이제 광고비나 보조금에서 차등을 두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우리 좌장께서 말씀하신 어떤 손해배상이 사실 거의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위자료 수준이지 무슨 손해가 얼마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징벌배상을 또 이렇게 하는데, 또 그거는 또 언론의 보도의 자유, 의혹을 파봤더니 나중에 진짜로 드러났다 할 때, 그러면 제대로 밝혀진 의혹 보도는 안 밝혀진 의혹 보도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어떤 속마음의 어떤 기사를 쓴 기자, 그다음에 언론사의 진실에 썼는데 결과는 두 가지가 나눠질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완전 오보나 하여튼 최소한의 지켜야 될 걸 안 했을 때 징벌배상을 하는 거는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그거를 또 징벌배상을 또 남용하면 언론을 뭐 다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을 물리는 그런 수가 있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 징벌배상의 최고 중대재해처벌법이 5배 뭐 이렇게 했고, 나중에는 다른 법에는 2배 내지 3배짜리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어렵고, 저는 오보가 나왔으면은 오보를 보도한 뭐 TV면 방송, 인터넷이면 기사, 양의 만큼 기간 떠 있는 만큼 같은 수준 이상으로 그게 우리가 몇 월 며칠 이렇게 보도한 것이 전부 다 사실과 다른 잘못된 보도였습니다를 계속 강제시키는 게, 오히려 그러면 아예 대놓고 내 얼굴에다가 지금 나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완전 오보 같은 건 그렇게 하고, 뭐 정정보도나 이런 부분은 좀 달리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보도한 만큼 정정을 하고 보도한 만큼 오보에 대해 사과를 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오히려 돈의 금액보다는 지금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방식의 접근이 언론사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최근에 있었던 이 사례 가운데에서 왜 가수 김광석의 타살 의혹 뭐 이런 제기했었던 전 MBC의 이상호 기자 건과 관련해서
민법에서는 민사소송에서는 1억 원 손해배상하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가지고 하나는 1억 원을 배상하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서 그렇게 그 징벌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온 두 가지 사례를 보면서 여전히 한국 사회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치열한 지금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약간 그 옆으로 샌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그 언론의 기능을 놓고 하나는 그 표현의 자유 또 다른 하나는 명예훼손 이 두 가지 문제가 치열하게 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단순히 중앙 언론이라는 무대에서 펼쳐지는 이 언론의 역할 기능 그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지역으로 내려가면은 그 지역 언론들 이게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 거기에 근로하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걸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언론인들도 역시 따지고 보면 일을 하는 사람인데 마지막으로 노무사님 입장에서 뭐 그렇게 그 뭐 따가운 질책 이면엔 또 따가운 애정의 시선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말씀을 좀 듣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죠. 네, 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언론인도 사실 근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사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공정한 언론을 위해서 언론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한 언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광고에 목매일 수밖에 없고 계속 그렇게 기형적인 악순환 구조를 발생시키는 이 지역 언론사와 이 기자들 간의 이 고용 관계를 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언론사에서도 자체적으로 그 고용되어 있는 기자들에 대한 보도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정상적인 고용 관계에 있는 기자들에 대해서 지자체 역시 그런 좀 필터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뭐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공정언론국민감시단 같은 외부 단체의 역할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어쨌든 1주년이 지났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좀 이 공정한 언론을 위해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나머지 세 분들도 특별히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마무리 좀 발언해 주시죠. 예. 네. 지난번 첫 번째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 이렇게 참석했는데요. 사실 뭐 그 활동 내역을 초기 아까 우리 화면으로 보여주던데 많이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고 이게 이제 좀 더 뭐 만족해하지 말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결국은 제도화를 이끌어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잘하는 언론은 더 이렇게 대접을 받게 하고 잘 안 하고 못하고 폐를 끼치는 언론은 퇴출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끔 우리 가능한 우리 뭐 여기 감시단 총회를 모아서 좋은 안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 요즘은 사실을 좀 부정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바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신뢰하는 언론은 가장 그 언론에서의 중요한 덕목일 텐데요. 그 공익성이 좀 담보된 요즘에는 그 연합뉴스 사건 같은 경우에 네이버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어떤 광고성 언론을 뭐 보도에 대해서 그쪽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데 이런 어떤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뭐 정부에 주도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이런 제도화를 위해서는 정말 공익성이 담보된 평가위원회, 신뢰받는 언론은 어떤 곳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것들이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임 기자. 네, 언론인의 그 대한 사회 따가운 시선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언론이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 위기감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매번 기사 쓸 때마다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는 작금의 이 현상이 뭐 슬프기도 하면서도 저희한테는 자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시 담장 위로 올라가겠습니다마는 언론인들도 나름의 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공정 언론 국민 감시단의 토론회입니다만 사실 언론 앞에 공정이라는 글자가 붙는다는 것 자체가 언론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여지가 많은 그런 화두를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론회에서 좀 그치지 않고 이 토론회의 결과가 조금씩 행동으로 옮겨져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좀 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이크를 사회자한테 넘기도록 하죠. 토론을 이끌어주신 김호성 좌장님과 공정한 언론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토로잔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토론회 때 생각이 납니다. 당시 제가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대표하여 우리나라 언론이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로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 토론회보다 더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걸 보니 저희가 올바른 길로 잘 나아가고 있구나 싶은 안도감이 듭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악행과 악습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의 1주년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